자, 문제풀이입니다. 지금부터 129문제 풀어드립니다. 네, 10개년 기출 문제하고요. 10개년 기출. 그러면 이게 원래 100문제인데 한 문제는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연력학 한 문제는 오류가 있으니까 그건 안 풀면 이게 99문제가 되겠죠. 그리고선 제가 미트디트, 피트, MD피트에서 30개 추가했습니다. 30개 추가해서 토탈해서 129문제 풀어드릴 거예요. 8번 만에. 그리고 외울 내용을 딱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도저히 시간이 없다. 도저히 시간이 없어갖고 내용 전체 강의를 갖다 다 보기가 힘들다. 지금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시험이 이제 보니까 2달 조금 넘게 남았더라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마음이 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험생은 최소한 문제풀이반 여기서 내용 제가 정리해 드린 것만이라도 정확하게 딱 외우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것만 잘해도 제가 볼 때 10개 중에 6, 7개 정도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예상만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는 모르죠. 사람마다 또 다르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용 정리가 잘 만약에 마무리됐다 그러면 저는 한번 만점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10개 한번 다 먹는 것을 목표로 하되 최소한 요 정도만이라도 하고 들어가셔서 시험장에서 적어도 화학이 발목 잡는 과목은 아니었으면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안 되잖아. 화학이 발목을 딱 잡아가지고 어떤 친구 저번에 여기 직원들하고 술 먹다가 어떤 친구가 말하기를 생물에서 빵점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떨어졌는데 아니 내려 긁어도 빵점은 안 나오겠다. 그러니까 푸르니까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래서 이제 떨어졌던 친구가 있다고 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화학은 이게 좀 다른 것이 약간의 응용력을 요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인 응용력이 없는 수험생들, 예를 들면 뭐 고등학교 때도 화학을 해본 적이 없다던가 내지는 과학적 감각이 떨어지는 수험생들, 이런 수험생들은 접근이 힘들어요, 참. 근데 어느 정도 수준만 올려놓으면은 약간의 시간만 투자하면은 공부할 양이 대폭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생물은 그렇지 않아요. 생물은 해도 계속 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외울 게 무궁무진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화학은 외울 거 별로 많이 없는데 의외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수험생이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수험생들은 잘 새겨 들으면서 내용을 정확하게만 파악하면 되는 거다. 지금부터 정리해 드린 것만 정확하게 잘 정리하고 들어가셔서 시험장에서 절대 화학에서 발목 잡히는 일은 없도록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제 존재 이유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 풀어 드릴 거예요. 자, 1번 문제 기본 개념과 화학 양론 문제 한번 갑시다. 1번입니다. 첫 번째 거예요. 그 번호는 뭐냐면은 거기 번호가 있잖아요. 11번 이렇게 써 있는 거. 이거는 말하자면 이해 년도에 11번 문제였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아무튼 기출 문제입니다. 이거는 56회 때 떴던 거예요. 56회 기출 문제. 이렇게 나오면은 점수를 주려고 교수님이 그냥 착한 마음으로 낸 거죠. 네, 기본적인 내용은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죠.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와 동일하죠. 그리고 전자 수와 동일하죠. 다만 중성 원자일 때 그렇죠. 중성 원자일 때 전자 수와 동일한 거지 이온이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다 기본이고 그 다음에 원자 번호는 전자 수와 동일한데 중성 원자일 땐 그렇다. 또 질량은 질량 수, 질량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이건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입니다. 화학의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가 일 겁니다. 이거 뭐 소시적부터 배웠던 이런 얘기가 될 거라고요. 원자 번호 19번 질량 39짜리 포타시움입니다. 이게 바로 원자 번호죠. 이게 원자 번호. 그러면 이게 원자 번호니까 얘는 양성자 수가 몇 개입니까? 하고 말하면 19개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원자 번호고 이게 양성자 수가 되고 이게 곧 중성 원자잖아요. 양이온 아니잖아요. 음이온도 아니고 양이온도 아니고 중성 원자이기 때문에 전자 수하고 동일할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게 질량이죠. 이 질량은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라면서요. 근데 양성자가 몇 개예요?
19개니까 중성자가 몇 개입니까? 하면은 20개죠. 그러면 요거는 요게 질량이고 질량은 39고 양성자 19, 중성자 20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있는 것 중에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정답은 예, 중성 원자에서 전자의 개수는 20개다가 틀렸잖아요. 전자의 개수는 몇 개가 되어야 합니까? 19개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말하자면 이런 문제는 무지하게 착한 마음으로 교수님이 점수를 주고 싶어서 56회 때 냈던 겁니다. 56회 때 이런 문제를 갖다가 이제 딱 봤을 때 이걸 시간을 전혀 걸리면 안 되겠죠. 걸리면 안 되고 절대 실수가 나와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뭐 내용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다고 믿고 그 다음에 질량은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다. 그리고 요 아래에 쓰는 것은 원자 번호, 요 위에 쓰는 건 질량이다. 그러면 원자 번호는 동일한데 질량이 다른 놈을 그걸 동위원소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예를 들면은 17번 CL 같은 놈은 35짜리와 17번 CL인데 37짜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걸 갖다 요런 놈들을 우리는 무슨 관계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동위원소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동위원소. 그러면 요게 다른 거잖아요. 원자 번호는 동일하니까 결국은 동위원소는 뭐가 다른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질량이 다른 거죠. 근데 양성자 수는 17번이니까 양성자 수 똑같잖아. 그러니까 동위원소는 질량이 다르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다른 겁니까? 중성자 수가 다른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동위원소의 양성자 수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고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이 다른 것을 동위원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아주 화학에 있어서는 기초적인 이야기가 될 거란 말이죠. 이 정도 뭐 설명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자, 2번 가봅니다. 두 번째 거요. 자, 미트디트에 떴었던 아주 과거에 미트디트 시험에 나왔었던 그 얘기입니다. 자, CaBr2의 생성 반응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Ca 솔리드가 Br2 리퀴드랑 반응해서 CaBr2 솔리드를 만들어내는 반응식이다 그랬을 때 얘가 1몰이 생성되었을 때 이렇게 했단 말이죠. 1몰이 생성되었을 때 자, 화학 반응식에서는 앞에 있는 계수의 비가 1대 1대 1 맞죠? 그죠? 그러면 얘가 1몰이 생성되었을 때라고 했었으니까 자, 반응할 수 있는 CA 가용에는 최대 1몰이 반응하는 것이고요. 얘도 1몰이 반응하는 것이죠. 그죠? 그잖아요. 얘가 1몰이 반응하고 얘가 1몰이 반응해서 얘가 1몰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겠죠. 반응할 수 있는 거는. 자, 얘가 만약에 100몰이 있었습니다. 초반에 100몰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중에 1몰만 반응하죠. 그리고 99몰은 남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반응한 CA 솔리드는 몇 몰입니까? 하면은 1몰이고요. 반응한 Br2는 몇 몰입니까? 하면은 1몰이고요. 그 다음에 생성된 CaBr2는 1몰이 생성되었을 때라고 했었으니까 1몰이 생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간단한 얘기죠. 앞에 있는 계수의 비는 계수의 비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화학적 개념은 분자수의 비죠. 이게 바로 몰비죠. 앞에 있는 계수의 비는 분자수의 비, 그 다음에 몰수의 비죠. 몰이라는 것은 개수니까, 분자수니까. 몰, 몇 개입니까? 아보가드로 수만큼이죠.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맞죠? 그래요. 그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는 것은 1몰의 질량을 뭐라고 하죠? 1몰의 질량, 1몰의 질량을 원자일 땐 원자량이라 부르는 거고요. 분자일 땐 분자량이라 부르는 거고요. 원자 분자의 개념이 없는 이온결합성 물질은 화학식량이라고 부른다는 거. 이건 기초적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1몰의 질량은 원자일 땐 원자량, 분자일 땐 분자량, 화학식일 때는 화학식량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가 될 거란 말이죠. 이 정도는 알아듣고 있는 거 맞죠? 설마 이런 거 못 알아듣는 거 아니겠죠? 설마. 오케이? 다 알아듣는다고 믿어 의심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가. 그러면 가. 반응한 Br2의 질량은 기억. 반응한 Br2의 질량은 자, 얘가 1몰이 생성되었을 때 그러면 얘는 최대 몇 몰까지만 반응해야 돼?
1몰이죠. 그러면 1몰에 Br2에 지금 1몰이니까 개수는 하고 물으면 몇 개? Br2의 개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Br2의 질량은 그랬습니다. Br2의 질량은 그랬으니까 Br2의 분자량이죠. 1몰의 질량이니까 분자량 아니에요. 그러면 Br2의 분자량이니까 분자량 거기 주어진 정보가 CA와 Br의 원자량은 각각 40과 80이다라는 단서가 제시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Br2의 분자량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분자량은 얼마? 160g입니다가 되겠죠. 원자량이 80이니까 분자량 Br2니까 16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기호로 쓸 때 160g/몰 이런 얘기죠. 1몰일 때는 160g입니다. 누가요? Br2가요. 지금 문제에서 얘가 1몰이 생성되었을 때라고 했으니까 얘가 몇 몰이 반응해야 돼? 1몰이 반응해야 돼. 그럼 문제를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거죠. 자, Br2의 원자로 따지면 몇 몰이 반응하냐? Br의 원자로 따지면 2몰의 Br이 반응하다 이렇게 되겠죠. Br2가 분자 1몰이니 원자로는 2몰 아니야. Br2잖아, Br2. 그러니까 분자로 1몰이니 Br 원자로선 2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 1몰의 질량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죠. CaBr2 1몰이 생성됐을 때 Br은 몇 개, Br2는 몇 개가 반응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몇 개가 반응합니까? 하면은 아보가드로수만큼 반응합니다.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만큼 반응합니다가 되겠죠. 그러면 1몰의 질량이니까 Br2는 분자량이죠. 분자량은 160g/몰이죠. 정답, 기억은 맞다라는 건 알겠죠. 그죠? 두 번째 갑니다. CaBr2에서 Br의 질량 백분율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CaBr2에서 Br의 질량 백분율은 질량 백분율이 뭘까요? 선생님 질량 백분율이란 말은 책에 아무리 뒤집어도 없는데요가 아니죠. 여기 전체에서 Br이 질량상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이거잖아. 그러면 전체 질량은 CA의 질량이잖아요. CA 질량이 얼마입니까? 40이고요. Br의 질량은 80짜리가 두 개가 있으니까 160. 이게 뭐예요? CaBr2 화학식량이죠. 전체적인 질량이죠. 전체적인 질량은 CA의 질량 40g 더하기 Br2의 질량 160g. 이게 전체 질량이고 그 중에 Br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이거잖아. 그지? 그 중에 Br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하면은 Br은 160g이 있는데요. 이렇게잖아요. 그죠? CA 40g 있고 Br이 결국은 Br2인데 Br이 두 개 있는 꼴이니까 Br 원자가. 그러니까 Br 전체 질량은 160g이고요. 그러면 40 더하기 160분의 160 곱하기 100. 이게 바로 Br의 질량 퍼센트는 백분율은 이런 말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건 뭐 계산해보나 마나 뭐 80%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정답은 리은도 올바르게 되어 있구나라고 확인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알아듣고 있나요? 알아듣고 있습니까? 그렇죠. 세 번째 갑니다. 1몰의 CaBr2에는 그러면 이 화합물이 뭐냐라는 것을 알면 이연결합성 물질이다라는 것만 알면 문제 풀었잖아요. 이연결합성 물질은 CA 이가양이온 플러스 2개의 Br 음이온이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연결합성 물질은 CA 이가양이온과 Br 음이온 두 놈이 묶여서 CaBr2란 놈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얘가 1몰이니까 얘는 몇 몰입니까? 하면은 자, 이거 어렵게 느끼면은 이게 이제 좀 답답한 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1몰이라 그러면은 그냥 한 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가 하나 있으면 CA 강에는 몇 개 있어요? 하나잖아. Br 음이온은 몇 개입니까? 하면 두 개잖아. 그죠? 그러면 얘가 1몰이니까 얘는 몇 개입니까? 하면은 아보가드로수만큼 있으면요. 그러면 CA 이가 양유는 몇 개입니까? 하면은 얘도 아보가드로수만큼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얘는 몇 개, Br 음이온은 몇 개가 있어야 합니까? 하면은 2 곱하기 아보가드로수만큼 있어야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하나 있으면 얘 하나 생기고 얘 두 개 생기니
2개 있으면 2개 생기고 4개 생기고 6.02 곱하기 10에 23승계가 있으면 6.02 곱하기 10에 23승계 생기고 그 다음에 얘는 그거의 2배고 이런 얘기다. 그러니까 2 곱하기 아보가로스만큼 이어야 한다. NA계가 아니라 ENA계가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 올바르게 돼 있고 디귿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에 해당돼 주겠죠. 이런 문제입니다. 양론의 아주 양론이 아니고요. 화학 아주 기초적인 얘기들. 화학이 아주 기초적인 얘기들. 그냥 1단원은 원래 꿈과 희망을 줘야 되잖아요. 1단원부터 딱 맛이 가면은 하기가 싫어지잖아. 그러니까 1단원은 꿈과 희망을 드리고 착한 어린이 꿈과 희망을 하는 마음으로 한번 쉬운 문제 한번 가지고 와 봤어요. 미트레트 문제 이 정도면 할 만하죠. 미트레트 문제 이 정도면 할 만하죠. 쉬운 거 고르는 게 더 힘듭니다. 미트레트 문제는 상상을 초월해요. 가끔 가다 보면은 요즘에 공부하는 수험생들 화학 어떻게 풀죠? 이런 수험생들 그러면서 문제를 갖다 미트레트 피트 문제를 풀고 있어요. 야, 네 진짜 못 풉니다. 손도 못 대요. 아셨죠? 특히 피트 문제 최근 문제는요. 손도 못 댑니다. 아예. 여기 변리사 수험생들 화학 1년 내내 하지 않는 이상은 화학만 1년 내내 화학만 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화학이 메이저 과목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메이저 과목은 특허법, 민법이어야죠. 그게 메이저고 자연과학 개론 중에서도 자기가 전공했던 과목이라면 모를까? 그거 아니라면 메이저일 수는 없어요, 화학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학을 갖다가 피트 문제를 갖다 풀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들 같아요. 아이고야, 이건 진짜 말 그대로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데, 요 수준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공부하겠다는 소리거든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이거 완전히 시험 공부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자기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피트 문제에 있는 거 내가 필요한 건 갖고 와요. 내가 고르는 게 더 힘들었어요. 변리사 수준에 맞는 걸 고르는 게 더 힘들다고요. 그거 외에 나머지 피트 문제들 절대 손대지 마세요. 알았지? 괜히 문제 많이 풀어보겠다고 손대지 말고 여기 있는 거 129문제만 딱 풀고 들어갑시다. 그리고 오늘 이거 프린트를 미리 받지 못했죠? 프린트를 미리 받지 못했지 이거. 오늘 프린트 바로 미리 받지 못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그냥 수업을 들으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한 번쯤은 좀 풀어와 주실래요? 그래서 내가 답을 빼라 그랬어. 거기 있는 것 중에. 답을 빼라고 말한 이유가 틀리고 와야 돼. 한 번쯤은 그냥 하루에 한 15개 내지 20개 정도 나갈 테니까 한 15개 내지 20개 정도만 좀 풀어봐 주시고 와주세요. 알았지? 그래갖고 틀리고 와주면은 그만큼 더 잘 들립니다. 그러니까 인강생들께서는 지금 만약에 듣다가 그래? 그럼 빨리 딱 덮어놓고 인강생들은 지금부터 시간 딱 재서 15개 내지 20개 정도 딱 풀고 나서 수업을 들으십시오. 그러면은 훨씬 잘 들려요. 알았죠? 그래. 자, 3번 문제 한번 가보죠. 자, 이제 원자구조 주기성으로 넘어가 줍니다. 보호의 선 스펙트럼 계열이죠. 보호의 선 스펙트럼 계열에서 외워야 될 내용이 뭐 있습니까? 선 스펙트럼 계열. 자, 핵이 있고요. n = 1인 궤도, n = 2인 궤도, n = 3인 궤도 이런 식으로 얘기해 봅시다. n = 1, 2, 3 이렇게 4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요걸 갖다 껍질을 갖다 얘기할 때는 요 안쪽 껍질 n = 1인 궤도를 n = 1입니다. n = 1인 궤도를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건 알고 있지요. 전자는 특정 궤도만 돌죠. 특정 궤도만 돕니다. 예,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기 궤도 돌 때는 아무 일도 없고요. 자, 여기서 보호의 이론에서 여기에 만약에 전자가 있다. n = 1 껍질을 갖다가 우리는 무슨 상태라고 부르죠? 이걸 바닥 상태다라고 부르는 거죠. n = 1 껍질을 바닥 상태의 전자가 있다. 이랬을 때 여기다가 에너지를 때려주면 에너지를 딱 때려줬다. 그러면 전자가 들뜨게 된다. 전자가 들뜨게 된다. 어디로 들뜰지는 가해주는 에너지에 따라 다른 거니까. 어디로 들뜰지는 그거는 계산해 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렇게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 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하나 깨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전자가 들뜬 궤도에 있다가, 예를 들면 여기 n=3인 궤도에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이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만 놔두면 어떤 일 벌어진다? 가라앉는다. 어디로 가라앉을지는 그거는 에너지를 계산해 보면 알고, 가라앉는다. 가라앉을 때, 이때는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에너지가 방출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보호의 모델에 의해서 암기할 내용, 수업할 땐 장황하게 잔뜩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이겁니다. 그냥 낮은 궤도에서 높은 궤도로 갈 땐 에너지를 흡수한다. 높은 궤도에서 낮은 에너지로 내려올 땐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래, 그거야. 그리고 에너지를 방출할 때를 갖다 우리는 얘를 방출선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것은 결국은 방출이란 말은 높은 궤도에서 낮은 궤도로다가 떨어진다. 이걸 갖다 방출선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럴 때 방출선 스펙트럼은 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도착지가 어디냐죠. 어디로 도착해 주느냐가 중요한 거고, n=1로 도착했다. n=1로 도착했다. 무슨 계열? 이 정도는 외워줘야 합니다. n=1로 도착했다. 라이만 계열이다 부르는 거죠. 라이만 계열이라고 부르는 거고, 나오는 빛의 종류는 자외선 나옵니다. n=1로 도착했다. 자외선 나와줍니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외워주실래요? 보호의 모델, 이거 말고도 시험에 또 있거든요. 예, 그리고 과거에도 또 썼고요. 피트에서도 이거랑 거의 똑같은 게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몇 년도냐면은, 이 문제가 50회야. 그러니까 10년 지났으니까 한번 나올 만해, 이제. 예, 그러니까 보호의 모델에서는 요것만 딱 외우면 되는 겁니다. 간단해. 자, 낮은 궤도에서 높은 궤도로 갈 때는, 전자가 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래서 들뜬다. 외워야 돼. 에너지를 때려주면 전자가 들뜬다. 또 높은 궤도에 전자가 있다가 가만 놔두면 가라앉는다. 가라앉을 때는 에너지를 방출한다. 가라앉을 때는 에너지를 방출한다.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온다야. 이럴 때 방출선 스펙트럼은 어디로 도착하느냐가 중요하다. 전자가 어디로 도착하느냐가 중요하다. 만약 n=1로 도착했다. 뭐라 부른다? 라이만 계열, 자외선 나온다. n=2로 도착했다. 무슨 계열? 발머 계열이라고 부르고, 나오는 빛은 가시광선의 빛이 나온다. n=3으로 도착했다. 우리 뭐라고 한다? 파센 계열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무슨 빛? 적외선 최소한 요 정도라도 외워라. n=1로 도착했다. 뭐라고 한다고? 외워보자. 1로 도착했다. 라이만 계열. 사람 이름은 뭐대로도 나오는 빛의 종류는 확실해야 된다. 라이만 계열. 사람 이름까지 웬만하면 좀 외워주자. 라이만 계열. 나오는 빛은 자외선. n=2로 도착했다. 발머 계열. 나오는 빛은 가시광선. n=3파센 계열. 나오는 빛은 적외선. 이렇게 갈수록 에너지가 어때요? 큰 거죠. 에너지가 큰 것은 파장은 뭐죠? 짧은 거죠. 에너지와 파장은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이니까요. 이 정도는 기초 상식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보호는 하나의 에너지 준위, 하나의 궤도, 어떤 궤도든 간에 이때의 에너지 준위 값을 갖다가 보호의 이론의 일반식으로 갑시다. 그 에너지 값은 마이너스 R n제곱분의 z제곱이다.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R n제곱분의 z제곱. 일반식으로 외워줍시다. 에너지 준위는 그 에너지 값을 보호가 계산해냈다. 어떻게? 잘. 그 계산하는 방법은 기본 강의 때도 안 가르쳐 드렸죠. 그리고 그런 거 갖다 계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의미가 없죠. 결론적으로 외웁시다. 마이너스 R, R은 상수입니다. 그냥. R은 상수고요. 마이너스 R n제곱분의 z제곱. 마이너스 R n제곱분의 z가 뭡니까? 핵의 전하고요. n은 우리가 얘기했던 1, 2, 3 이겁니다. n은 1, 2, 3. 그래서 1일 때 에너지, 2일 때 에너지, 3일 때 에너지, 4일 때 에너지 이런 거 갖다 다 계산할 수 있노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R은 그냥 상수고요. R은 상수. 리드베르그 상수다. 이런 상수 이런 몰라도 다 상수야.
상수고, 그 다음에 자, 식 외워줍니다.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R N제곱분의 Z 해주고. 그러면 자, 요 에너지 바로 계산할 수 있잖아. 자, K껍질의 에너지. K껍질의 에너지를 갖다 말해 보십시오 하면 에너지 얼마? 자, 이게 만약에 수소 원자다. 수소 원자면 Z값이 얼마입니까? 1이죠. 원자번호 1번 양성자수 하나. Z는 양성자수입니다. 핵의 전하야. 양성자수라고요. 그러면 수소 원자는 원자번호 1번이니까 양성자수 하나잖아. 그러니까 Z값은 1이잖아. 그러니까 이 Z값은 핵의 전하인데 얘가 1입니다. 얘가 1. 수소 원자는 얘가 1이야. 그러면 N 이꼴 1인 궤도의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하면은 마이너스 R N제곱분의 Z제곱인데 얘가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1의 제곱이니까 그냥 1 아니야. N 이꼴 1인 궤도라 그랬으니까 N 값이 또 얼마입니까? 1 아니야. 1의 제곱이니까 또 1 아니야. 그러면 그때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하면은 마이너스 R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R입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마이너스 R N제곱분의 Z제곱이니까. 그죠? 그러면 N 이꼴 2인 궤도의 에너지는 계산할 수 있잖아. You can do it. 수소 원자다 하면. 얼마? 마이너스 R 쓰고 N 이꼴 2의 제곱분의 1의 제곱 아니야. Z값은 1이니까 항상. Z값은 1이니까 N 이꼴 2인 궤도니까 2의 제곱분의 1의 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R이 되겠죠. 그러면 N 이꼴 3인 궤도다. 에너지 값 계산할 수 있잖아. 얼마? 마이너스 R 쓰고 3의 제곱분의 1의 제곱 쓰면 되는 마이너스 9분의 R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N 이꼴 4인 궤도도 할 수 있잖아. You can do it. 할 수 있잖아. 얼마? 마이너스 R. 4의 제곱분의 1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6분의 R입니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일반식이라 이거. 일반식. 보오의 모델에 의한 일반식. 전자 한 개 있는 시스템에서 적용될 수 있는. 마이너스 R N제곱분의 Z의 제곱이다. 기본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자, 요거 한번 보자. 자, 일반식으로 쓰면은 에너지는 마이너스 R N제곱분의 Z의 제곱이라고 했어. N제곱분의 Z의 제곱. 이게 일반식이야. 자, 그러면 수소 원자는 전자가 한 개 있으니까 당연히 적용되는 시스템이야, 이거는. 전자가 한 개 있을 땐 이식 써먹을 수 있어. 그러면 수소 원자 말고도 말이죠. 이런 것도 가능할 거 아니야. 헬륨 양이온도 전자 몇 개 있어요? 원자번호 2번인데 헬륨은 전자 하나가 튀어나갔으니까 전자는 원래 2개 있었다가 하나가 나갔으니까 한 개만이죠. 그러니까 얘도 전자 한 개 있는 시스템 맞죠? 이게 어렵습니까? 안 어려운 얘기예요. 그죠? 원자번호 2번에서 전자 하나가 나갔으니까 전자 한 개 시스템이니까 이 식을 적용시킬 수 있다고. 그러면 자, 헬륨 양이온은 Z값이 얼마입니까? 하면 Z값이 양성자 수가 몇 번? 원자번호 2번 아니야. 그러면 헬륨 양이온의 N 이꼴 1인 상태의 궤도에 대해서 한번 에너지 값을 계산해 보라 하면은 N 이꼴 1인 궤도에는 자, 마이너스 R 1의 제곱분의 2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되겠네. Z가 2라며. N 이꼴 1인 궤도니까 1의 제곱분의 Z는 2니까 2의 제곱이니까 이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하면은 마이너스 4R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헬륨 양이온의 N 이꼴 2인 궤도는 헬륨 양이온의 A 이꼴 2인 궤도는 거기다 잘 옆에다가 잘 노트 필기 잘해놔. 요거만 외우면 끝나는 거야. 굳이 책에 있는 거 다 읽으면 나쁠 건 없어. 하지만 그럴 시간 없으면 지금 알려준 것만 외우고 들어가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걸리는 문제는 100%다 풀 수 있게 만들어 줄 테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 N 이꼴 2인 궤도의 에너지를 계산해 보라 하면은 마이너스 R 그냥 쓰고 자, N 이꼴 얼마? 2의 제곱분의 Z는 얼마? 헬륨은 항상 2의 제곱이니까 결국은 이게 마이너스 R이 되겠네. 그잖아요. 자, N 이꼴 3인 궤도 하면은 마이너스 R 3의 제곱분의 2의 제곱이니까 결국은 9분의 4R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각의 에너지 궤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면 자, 아까 수소 원자는 자, 한번 가보자. 여기서 봐봐. 이렇게 가라앉았다. 무슨 계열? 수소 원자는 이렇게 가라앉았다. 2에서 1로 가라앉았다. 도착지가 어디?
2에서 1로 가라앉았다. 도착지가 어디? 1입니다. 방출선 스펙트럼 맞아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라앉았으니까 방출이고, 그 다음에 도착지가 어딘 걸 보니까 1이다. 무슨 계열? 라이만 계열. 나오는 빛은 자외선 이렇게 되겠죠. 자, 무한대에서 1로 가라앉았다. 무한대에서 1로 가라앉았다. 이건 무한대 궤도에 있다가 1로 가라앉았다. 자, 그러면은 나오는 빛은 자외선입니다. 1로 가라앉았으면 자외선이에요. 1로 가라앉으면 자외선입니다. 1로 가라앉으면. 그러면 무한대의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항상 0이죠. n 이꼴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어떤 숫자는 제로 아니야. 그러니까 무한대의 에너지는 제로입니다. 그러면 n 이꼴 수소 원자는 n 이꼴 1인 상태가 에너지가 r입니다. 마이너스 r입니다. 그러면 에너지 차이가 얼마입니까 하면은 r이겠죠. 그죠? 그러면 자 헬륨 양이온은 n 이꼴 무한대에서 n 이꼴 2로 가라앉았다. 그러면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하면은 차이가 얼마입니까 하면은 n 이꼴 2 에너지 마이너스 r이라며. 얘는 마이너스 r이라며. 얘는 얼마예요? 0 아니야, 0. 무한대니까 0. 그러니까 차이는 얼마입니까 하면은 r이겠죠. 이건 뭐하고 똑같아? 수소 원자의 n 이꼴 1로 가라앉을 때와 똑같지. 수소 원자의 n 이꼴 1로 가라앉을 때와 동일한 값이지. 즉 헬륨 양이온은 어느 궤도로 가라앉을 때 자외선입니까 하면은 2로 가라앉을 때 자외선이다. 그게 안 나왔다는 얘기야, 내 말은. 알아들었습니까? 수소 원자는 1로 가라앉을 때가 자외선입니다. 그걸 라이만 계열이라 불러요. 근데 헬륨 양이온 같은 놈은 n 이꼴 2인 궤도가 마이너스 r이야.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에서 n 이꼴 2로 가라앉을 때를 자외선 영역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면 자, 센스 있는 친구. 리튬 이가양이온은 리튬 이가양은 Z값이 얼마입니까? 3이겠죠? 원자 번호 3번이니까. 그러면 자외선 영역의 빛은 어디로 가라앉을 때? 무한대에서 3으로 가라앉을 때. 그렇죠. 그거야. 얘는 3일 때가 3의 제곱분의 3의 제곱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r일 것 아니겠습니까? 알아듣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자, 이렇게 기억하자. 수소 원자는 n 이꼴 1로 가라앉을 때가 자외선이다. 수소 원자는 n 이꼴 1로 가라앉을 때가 자외선이다. 헬륨 양이온은 2로 가라앉을 때가 자외선이다. 리튬 이가 양이온은 3으로 가라앉을 때가 자외선이다. 그거 기억 꼭 하자 이거예요. 나는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거 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얘들의 에너지는 일반식으로 마이너스 r n제곱분의 z의 제곱으로 계산이 가능할 수 있다. 마이너스 r n제곱분의 z의 제곱으로 계산이 가능할 수 있다. 되셨죠? 이게 기본 이론이에요, 이게. 이건 이런 에너지 그림이고 이거는 뭐야? 에너지 준위를 갖다 그림으로 표현해 준 것이죠. 자, 한번 요 문제를 풀어 볼게요, 이제. 자, 여기가 n 이꼴 1인 궤도이고 n 이꼴 2, 3, 4, 4. 자, 이만큼의 에너지를 갖다가 자, 수소 원자의 바닥 상태의 전자가 이온화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크기를 EI라고 하면 바닥 상태의 전자가 그랬으니까 n 이꼴 어디 있는 전자가 1에 있던 놈이 그죠? 바닥 상태는 n 이꼴 1에 있던 전자가 여기에 있던 전자가 이온화하는데 전자가 바깥으로 완전히 튀어나가는데 그러면 그걸 식으로 쓰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수소 원자가 있었는데 얘에다가 에너지를 전자가 바깥으로 무한대로 가려거든 에너지를 때려줘야 돼, 방출돼.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가는 거니까 흡수해야지, 때려줘야지. 그러면 여기다가 에너지를 때려줘서 전자를 바깥으로 완전히 내보내줄 때 이런 얘기네. 그렇잖아요. 그죠? 이때 들어가는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 EI라고 한다면 이게 화학식으로 표현한 그림이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림을 표현하면은
여기다가 전자가 있었어. n 있고 1인 상태 전자가 있었어. 여기다가 에너지를 때려주는 거야. 2i만큼 때려줬어. 그랬더니 전자가 어딜 가는 거야? 무한대로 들뜨는 거야. 그죠? 무한대로 들뜨는 거야. 200이잖아. 그지? 그걸 갖다 뭐라고 했다? 2i라고 했다 이거야. 그러면 그때 에너지 차이는 델타 E는 계산 가능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잖아. 간단하죠. 뭐 무한대의 에너지 빼기 이완의 에너지지 뭐. 그게 차이지 뭐. 무한대의 에너지는 항상 얼마라고요? 제로 빼기 수소원자는 마이너스 R, 수소원자는 n 이꼴 1인 궤도니까 z값은 1이거든. 마이너스 R n제곱분의 z제곱. z는 1이고 n 이꼴 1인 궤도니까 n은 1인 바닥 상태고. 그러면 이 값이 얼마라 그랬어요? 계산해 보니까 R이고. 이게 뭐랑 똑같다? 이 I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죠? 이게 이 얘기거잖아. 그러면 n 이꼴 1인 바닥 상태의 전자가 있었는데 2i만큼의 에너지를 때려주게 되면 전자가 바깥으로 나가는구나. 무한대인 궤도로 빠져나가는구나. 이 얘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의 값을 R이고 결국은 그게 2i라고 한다면 이게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자. 첫 번째 들뜬 상태. 자, n 이꼴 어떤 상태입니까? 이겠죠. 이게 첫 번째 들뜬 상태지. 두 번째 들뜬 상태. 두 번째 들뜬 상태. n 이꼴 어느 궤도야? 3인 궤도잖아.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들뜬 상태에서 두 번째 들뜬 상태로 전자가 들뜬다는 거야. 첫 번째 들뜬 상태에서 두 번째 들뜬 상태로 들뜨니까 n 이꼴 2인 궤도에 있는 전자가 3인 궤도로 들뜬다는 얘기입니다. 흡수 방출. 흡수지. 에너지를 낮은 데서 높은 거 갈 때는 흡수한다. 그러면 그때의 에너지 값을 계산해 보고자 한다. E3 빼기 E2입니다. 이걸 계산해 봐라 이거잖아. 그래 안 그려? E3 빼기 E2입니다. 그러면 자 그대로 또 가봅니다. 자 마이너스 R 수소원자니까 수소원자 자 E3니까 N 이꼴 얼마? 자, you can do it. 네가 식을 한번 불러줄래? 마이너스 R 썼어. 밑에 분모. 3의 제곱분에. 왜 여긴 1이야? Z가 1이니까. 왜? 수소원자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요걸 잘 봐야 되겠어? 못 봐야 되겠어? 요걸 잘 봐야 되겠어? 못 봐야 되겠어? 요걸 수소원자라고 당연히 수소원자일 것이다라고 풀었다가 교수님이 트릭을 주기 위해서 다음은 헬륨 양이온에 하면은 Z값이 달라지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문제를 갖다가 잘못 읽어서 틀리는 오류는 바로 여기서 나온다 이거야. 그리고 이게 떴거든. 그리고 잠시 후에 보여주겠지만 이거랑 똑같은 밑에 특이 줄 문제가 있거든. 결론적으로 봤을 때 헬륨 양이온 한번 뜰 때가 됐거든. 왜? 최근에 한번 나왔거든.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하다가 한 번쯤은 이게 뜰 때가 됐다 이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안 나오면 내년에 오랜만에 안 나오면 내년 강의할 때 어떻게 될까? 내년에 나온다고 강조하겠지. 그러면 내년에 또 안 나오면 후년에 나온다고 강조하고 나올 때까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별로 재미없어. 좀 뭔가 스타일이 바뀐 거 알죠? 저기 인강생 보셨나? 나도 인강 가끔가다 저기 이렇게 무료로 올려놓은 거 내가 한번 쓱 읽어보니까 뒤로 딱 들었으면 너무 허해. 웃지 마, 이씨. 나도 가슴이 아파. 내가 허해다고 고백을 할 때 너 이렇게 팍팍팍 웃어버리면 나 얼마나 개쪽팔리겠니. 너무 허해.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거 좀 약간의 변신을 꾀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 그리고 되게 편하다, 이거. 웃지 마, 자꾸. 되게 편해.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알겠지? 그러면 이게 뭐야? E3 에너지지. 빼기. 자, 이제 네가 불러줘. 웃는 애. 마이너스 R. 자, 여기 분모. 그래. 아유, you can do it. 이거 계산할 수 있잖아, 여러분들은. 나는 이거 수학이 안 돼서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거 할 수 있죠. 36분의 5R 됐습니까? 36분의 5. 근데 R이 뭐라고요? 2I라고. R이 2I니까 결국은 뭐야? 36분의 5 2I입니다. 정답은 36분의 5 2I만큼의 에너지를 때려주면 2인 궤도에서 3인 궤도로 들뜹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점. 자, 포인트 잡습니다. 핵심 포인트 잡습니다. 자,
요거 잘못 읽으면 큰일 나겠지? 문제에서 헬륨 양이온인지 리튬 이가양이온인지 수소 원자인지 정확하게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준위는 항상 얼마라고요? 뭐든지 마이너스 R N제곱분의 Z의 제곱. 수소 원자일 때 Z 값은 1, 헬륨 양이온은 2, 리튬 이가양이온은 3. 알았죠? 그걸 까먹지 않고 푸는 거다. 알겠습니까? N 이꼴 1차. 이제 또 한번 테스트 해봅니다. 자, 이거 무슨 계열이니? 이거 무슨 계열이니? 무슨 계열이니? 무슨 계열이니? 이거? 라이만 계열이다. 무슨 빛? 자외선 빛 나온다. 잘했어요. 자, 잘했어요. 자외선 나온다. 예, 왜? 수소 원자니까 N 이꼴 1일 때가 자외선이야. 오케이? 자, 요거 무슨 계열이에요? 요거 무슨 계열이니? 요거 무슨 계열이니? 발모 계열이다. 발모 계열이다. 무슨 빛? 가시광선 나온다. 요건 무슨 계열이니? N 이꼴 3으로 도착하는 계열. 예, 파생 계열이라고 합니다. 무슨 빛? 적외선 빛 나옵니다.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이상 나올 게 없어요. 이거 이상 나올 게 없어요. 정리해 볼까요? 자, 낮은 데서 높은 데 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한다. 높은 데서 낮은 데 갈 때는 에너지를 방출한다. 방출선 스펙트럼 계열에서 수소 원자의 도착지 N 이꼴 1일 때 라이만 자외선, 2일 때 발모 가시광선, 3일 때 파센 적외선. 끝. 헬륨 양이온은 N 이꼴 2로 도착할 때가 자외선. 리튬 이가양이온은 N 이꼴 3으로 도착했을 때가 자외선. 그때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R N제곱분의 Z의 제곱. 알았죠? 그렇게 해서 그 차이를 계산하는 거, 이런 것은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이 내용이면 다 풉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 내용이면 거기 서브노트에 제가 기본 강의 때 드렸던 것들 아마 100% 다 있을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히 정리가 된다고 믿어 의심하겠습니다. 네, 정답 몇 번입니까? 그래서 이건 네, 1번이네요. 36분의 2i 1번에 해당될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봅니다. 주기적 성질 문제가 몇 개가 뒤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것만 먼저 정리해 볼까요? 시험장에서 생각하면서 푼다는 건 좀 그래요. 자, 전기음성도의 경향성 가봅시다. 주기율표성의 전기음성 경향성. 오른쪽 갈수록 항상 커지죠. 위로 갈수록 항상 커지죠.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죠. 예외 없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커집니다. 전기음성도 오른쪽 갈수록 위로 갈수록 커진다.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 가볼까요? 이온화 에너지, 중성기체 원자 1몰에서 에너지를 때려 주어서 전자 1몰을 바깥으로 빼서 양이온 만들 때 그때 흡수하는 에너지입니다. 그거 갖다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 오른쪽 갈수록 커지죠. 위로 갈수록 커지죠.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는 겁니다. 이온화 에너지 기본적인 뒤에 정의가 있는지, 그래, 요건 뭐 잠시 후에 또 한번 설명하는 걸로 하고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집니다. 하지만 예외가 곳곳에 발견되죠. 이온화제 예외는 곳곳에 발견되죠. 자, 중요한 예외, 베릴륨, 붕소. 오른쪽에 있으면도 작아지는 예외가 있죠. 질소에서 산소. 산소가 오히려 질소보다 떨어지는 예외가 발견되죠. 3주기 원소, 마그네슘에서 알루미늄. 값이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포스포러스에서 설포. 아주 1차 이온화제 중대 예외. 이게 시험에 한 대여섯 번은 나왔었죠. 시험에 아주 중대 예외로서 1차 이온화 에너지의 중대한 예외입니다. 라고 나왔었죠. 제가 볼 때 강력한 후보는 이번에 무엇에 냈었던 2차 이온화 에너지의 예외다 이거죠. 2차 이온화 에너지의 예외. 자, 베릴륨하고 똑같은 놈은 붕소 양이온이 베릴륨과 똑같죠. 붕소 양이온은 전자비치가 1s2, 2s2니까 베릴륨과 동일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붕소 양이온에서 탄소 양이온, 요게 2차 이온화 에너지의 예외죠. 2차 이온화 에너지가 뭔지는 알아듣는다고 믿겠습니다. 전자가 한 번 나가고 또 한 번 내보내줄 때, 두 번째 내보내줄 때 예입니다. 그때 전자빛이 얘랑 똑같으면 돼요. 얘들하고 똑같으면 됩니다. 자, 질소하고 전자배치가 똑같은 놈은 산소 양이온이죠. 산소 양이온이고, 산소하고 전자배치가 똑같은 놈은 F 양이온에서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요게 2차 이온화 에너지의 예외고, 제가 볼 때 요게 안 나오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으면은 전자가 하나가 나간 놈은
나간 놈을 더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내보내고 두 번째 내보내주는 2차 이온화 에너지의 예외, 요거가 중요하다 이거죠. 요건 모의고사 때 한번 내봤어요. 맞았니 너? 나 이거 틀리면 괜찮아. 그러니까 모의고사 너 강의 들었어? 뭐 안 듣지도 않고 뭐도 않고 왜 올려놨어? 그래. 아이고 뭐야? 안 들어도 괜찮아. 안 들어도 괜찮은데 민법 특허법 하느냐고 안 들었길 바랍니다. 민법 특허법 공부하느냐고 안 들었어야지. 예를 들면은 노느냐고 안 들었다 그러면 가슴 아프죠. 수험생 아니죠, 그죠? 그리고 놀면 즐거운 게 없잖아. 놀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 노는 게 좋아요. 놀아봐야 그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몸 힘들게 공부한 다음에 저녁 때 잠 잘 올 때 그 행복감 그게 훨씬 더 좋아요. 그죠? 자, 요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고 이게 예외고요. 전자친화도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전자친화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집니다. 이렇게 갈수록 커져요. 하지만 이건 예외가 엄청나게 많죠. 전자친화도의 예외. 자, 2족 싹 다 예외죠. 18족 질소. 2족과 18족과 질소는 전자친화도 값이 얼마입니까? 보통 0이거나 혹은 거의 흡열이죠. 플러스 값이죠. 전자친화도라는 것은 대부분 다 발열 반응입니다. 전자와 반응해서 음이온 될 때, 전자가 들어가서 음이온 될 때는 열을 방출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열을 방출할수록 전자와 친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열을 방출하지 않아. 0이야. 혹은 전자와 플러스야, 오히려. 그러니까 얘들은 뭐예요? 전자하고 안 친한 놈들의 대표 주자입니다. 2족 18족 질소, 전자와 안 친하다. 2족 18족 질소, 전자와 안 친하다. 또 CL과 F의 전자 친화도는 누가 더 컸습니까? CL이 컸어요. CL이 그래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자 중에서는 최고 큽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자 중에서는 전자 친화도가 제일 큰 놈이 CL이라고요. F가 아니라 전기 음성도는 F입니다. 전기 음성도는 F가 제일 크지만 전자 친화도는 CL이 제일 크다. 또 이런 게 똑같이 있었죠. 이런 게 똑같이 O하고 S가 있었죠. 전자 친화도 누가 컸습니까? 전기 음성도는 얘가 커요. 전자 친화도는 S가 큽니다. 예, S하고 O가 그러니까 예외 정도는 이 정도는 요거 정도의 예외는 암기해주고 들어가자 이거죠. 전자 친화도의 예외 하면 자 전자와 안 친한 놈들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십시오 하면은 2족 전부 18족 전부 질소. 그러니까 2족 18족 질소. 그 다음에 CL하고 F 중에서는 CL이 전자 친화도가 크다. O하고 S 중에서는 S가 전자 친화도가 크다. 이 정도는 외우고 들어가자 이거죠. 그죠? 유효획전하는 어떻게 됩니까? 유효획전하는 오른쪽 갈수록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나머지 것과 반대죠.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증가합니다. 예외 있어요? 없어요? 예외 깔끔하게 하나도 없습니다. 유효획전하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로 가서 유효획전화, 최각전자의 유효획전화는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증가한다. 이 정도 기본으로 머릿속에 빡 외우고 들어가야죠. 빡 외우고 들어가면. 자, 외우기 쉽잖아요. 전기분도 이온화 에너지 전자친화도 오른쪽 위로 갈수록 증가한다. 오른쪽 위로 갈수록 증가한다. 그죠? 하지만 전자친화도는 어때요? 미안합니다. 유효획전화만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증가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딱 먼저 딱 외우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그래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하나하나 풀어봅니다. 전기 음성도는 C가 O보다 크다. 자, 무슨 헛소리. O하고 C 중에 누가 커야 돼요? 산소가 커야죠. 산소. 전기 음성도는 C는 여기 있고 O는 여기 있으니까 오른쪽 갈수록 전기 음성도는 커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기억은 땡 1번 틀렸어요. 두 번째 겁니다. 이온 반지름은 Na 양이온이 F 음이온보다 크다. 이온 반지름 Na 양이온과 F 음이온 겁니다. 자, 원자 반지름에 대한 얘기가 뭐죠? 원자 반지름 혹은 이온 반지름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뭐 탁 떠올라라. 제일 먼저 따질 때는 뭐부터 해라? 전자 껍질수.
자, 아주 기계적으로 탁 나와요. 자,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이게 나왔다. 전자 껍질수야. 자, 전자 껍질이 1껍질, 2껍질, 3껍질, 4껍질, 5껍질.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면 이온 반지름은 증가하겠죠. 원자 반지름은 1, 2, 3, 4, 1껍질, 2껍질, 3껍질, 4껍질.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면 반지름 증가. 기본 얘기. 두 번째, 핵의 전압입니다. 핵의 전압입니다. 핵의 전압가 증가한다. 자, 양순자 수가 증가한다. 핵의 전압가 증가하면 바깥에 있는 전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겠죠. 바깥에 있는 전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니까 반지름은 줄어들겠죠. 그러면 핵의 전압가 증가하면 반지름은 작아질 겁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자 간의 반발력. 전자 간의 반발력. 자, 전자가 없던 것이 밀고 들어왔어. 음이온 됐다 치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전자랑 밀치겠지. 밀치면 밀려나지. 그럼 반지름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 이 순서대로. 원자 반지름 문제 나왔다. 이온 반지름 문제 나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탁탁탁 저 외워. 지금 외워. 제일 먼저 뭐부터 해라? 전자 껍질수. 전자 껍질수. 전자 껍질이 같은가 다른가부터 먼저 보라. 만약에 같으면 두 번째 핵의 전화. 핵의 전화가 크면 반지름은 작아진다. 그 다음에 다가 똑같다. 그러면은 이제 반발력이 있느냐 없느냐 보라. 그러면 가자. Na 양이온, F 음이온. 둘 다 뭐하고 똑같은 전자 배치가 10번 네온과 동일하죠. 둘 다 10번 네온 아니겠습니까? Na 양이온은 1s, 2s, 2px, 3s, 1이었는데 그죠? 전자라가 나갔으니까 헬륨 10번 네온과 동일하지. F 음이온은 9개였다가 전자가 들어왔으니까 10번 네온과 동일하지. 그러면 같은 거 뭐가 똑같아? 껍질 똑같지. 전자 배치가 똑같으니까 껍질 똑같지. 그러면 이건 원리가 아니지. 두 번째, 핵의 전화로 가는 거죠. 핵의 전화, 양선자 11, 양선자 9죠. 핵의 전화가 누가 커요? 얘가 크잖아. 얘가 크니까 반지름은 더 작아져라. 그러니까 F 음이온이 반지름 크게다. 끝. 이렇게. 이게 광속으로 나와야 된다. 이건 숙달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아무리 선생이 뭐 어떻게 강의를 해도 숙달까지 못 시켜줘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머릿속에 신념화시켜서 외워야 하는 겁니다.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문제 나왔다. 첫 번째, 전자 껍질수. 그거 뭐 하라? 전자 배치하라. 전자 배치하면 되는 거야. 그럼 전자 배치가 같으면 껍질은 같은 거겠지? 그 다음에 핵의 전화 보라. 핵의 전화 딱 보니까 핵의 전화를 큰 놈은 반지름을 줄인다. 그리고 전자 간에 반발력 고려해라. 반발력이 있으면 반지름은 커진다. 됐죠? 이거예요. 그러면 Na 양이온이 F 음이온보다 작다라고 말해야 되니까 2번도 틀렸잖아. 그지? 이게 이제 광속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1차 이온 에너지는 NO가 N보다 크다. 이건 뭐야? 이온 에너지 예외니까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 틀렸죠? N이 크다 그래야지 이온 에너지는. 이온 에너지는 예외가 있었잖아요. 그지? 1차 이온 에너지 예외. 두 번째, 최외곽 전자가 느끼는 유액 전하는 알루미늄이 Cl보다, 알루미늄은 어디 있어요? 어디 있냐? 여기 있네. Cl은 여기 있네. 이렇게 갈수록 유액 전하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외 없다니까. 유액 전하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 미안합니다.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무조건 증가. 그러니까 Cl이 커야 된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제 헛전자 수는 크롬이 망간보다 크다. 자, 크롬의 전자 배치 알고 있는 거 맞습니까? 크롬의 전자 배치는 아르곤의 4s1 3d5 맞죠? 아르곤의 4s1 3d5. 망간은 아르곤의 똑같은 아르곤의 4s2 3d5입니다. 자, 헛전자 수 몇 개? 헛전자 수 몇 개? 4s 있는 전자 하나도 헛전자고 3d 있는 전자 5개가 다 헛전자죠. 그러니까 헛전자 수 6개. 얘는 헛전자가 여기는 쌍을 이루고 있죠. 여기 5개죠. 그러니까 5개죠. 그러니까 크롬이 망간보다 크다. 6개, 5개. 정답은 5번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5번 정답입니다. 찍어내는 거예요. 52회 기출 문제입니다. 52회 기출 문제. 이런 문제가 이게 시간이 걸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 속도 평형 파트가 보면 알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시간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간이 걸렸다 그러면은요, 그런 데 가서 시간을 투자 못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최소한 이런 데서는 바로 튀어나와서 시간을 투자하는 일이 전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자, 문제 그 다음 거 가봅니다. 이거는
53회 때기 줄 문제인데요. 문제를 참 잘 냈어요. 자, 뭐 주형자수, 부형자수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네, 그런 얘기는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주형자수 플러스 부형자수 값이 3인 전자수가 7이다. 주형자수와 부형자수를 더해서 3인 놈의 전자수가 7이래요. 그러면 가능한 오비탈이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n 이꼴 2면 P는, 얘는 L 값은 1이어야 되겠죠. 얘가 2고 얘가 1이면 2P 오비탈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N은 2고 L은 2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까? N은 2고 L은 1이라고요. 그러니까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3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P 오비탈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되겠죠. 그러니까 2P 오비탈은 이걸 만족해요? 만족하지 않아요? 당연히 만족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가능한 것은 얘가 n 플러스 l 값이 3이다 그랬어요. 그럼 얘가 3이면 얘는 0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3이고 l 값이 0인 오비탈을 우리는 뭐라 부르죠? s 오비탈이다 라고 부릅니까? 그러면 아하 3s와 3s와 2p 오비탈을 말하는 거구나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자수가 7개다 그랬어요. 여기에 있는 전자수가 7개인 놈이다 그랬으니까 가능한 전자 배치는 2p6 3s 1인 놈이어야 되겠죠. 그래야 7개 아니야. 그죠? 그러면 전자 배치 2p6 3s 1으로 끝나는 놈? 그게 누구죠? 1s2 당연, 2s2 당연, 2p6 3s 1인 놈이니까 얘는 11번 소듐의 전자 배치일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죠? 이거잖아. 왜? n 플러스 l 값이 3인 놈. 2p하고 3s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안 되잖아. 그지? 예를 들면 선생님 n 이꼴 1이고 n 이꼴 1이면 l 값이 2인 놈. 1d 오비탈 가능하지 않나요? 웃기고 있네. 왜 불가능합니까? n 값이 1이면 l 값은 0부터 n-1까지의 값을 갖는 거지 2가 어떻게 가능해요? 1d 오비탈이라는 이런 오비탈이 어떻게 존재해요? 이거 소설 아니야? 이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전자가 이루어지는 원리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오비탈의 원리를 파악하지 못하는 수험생일 때 이런 문제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다. 자, 그러면 됐습니까? 몇 주기 원소예요? 소듐은? 3주기 원소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니까 1번 틀렸죠. 두 번째, 헛전자 수는 몇 개입니까? 3에 쓰는 전자 하나죠. 얘가 헛전자니까 하나입니다. 해야 되겠죠. n 플러스 l 값이 2인 전자 수는 n 플러스 l 값이 2인 놈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2s밖에 더 있어요. 그죠? n은 2s는 l 값은 0이니까 그러니까 2s밖에 없죠. 거기 전자 몇 개 있습니까? 하면은 2개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2s2니까요. 자, 네 번째 거 ml 이꼴 제로인 전자수는 자기항자수가 제로인 전자수는 자, 여기가 이게 재미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한번 보시죠. 얘는 자기항자수가 얼마입니까? S오비탈은. 이게요. 봐. n 이꼴 1이다. l 값이 0인 놈을 1s라 부르죠. l 값이 제로면은 m 값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입니다. 그러니까 값은 뭐밖에 없어요? 0밖에 없거든. 그러면 l 값이 0인 놈은 자기항자수는 당연 제로입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자기항자수가 S오비탈은 자기항자수가 몇입니까? 하면은 당연히 자기항자수가 당연히 제로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자 두 개는 일단 자기항자수는 제로인 곳에 전자가 두 개 있는 셈인 것이죠.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ES 전자도 당연히 자기항자수는 당연히 제로입니다. 하죠. 이 P오비탈은 자 n 값이 2면 l 값이 1인 놈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m 값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 0, 1이죠.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의 값을 가지니까 그러면 얘는 전자가 3개의 박스로 구성된 이유가 바로 이거잖아요. 그래서 6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차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전자 두 개는 하나가 마이너스 1이면 하나는 0, 하나는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자기 양자수가 제로인 전자는 몇 개입니까 하면? 자기 양자수가 제로인 전자는 몇 개입니까 하면? 2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6개 중에 2개만이죠. 2개만이죠. 그죠? 나머지 2개는 마이너스 1, 나머지 2개는 플러스 1인 놈이지. 그러니까 야, 요거 봐라. 여기 있는 전자 2개는 자기 양자수가 제로고, 여기 있는 전자 2개도 자기 양자수가 제로고, 6개의 전자 중 2개가 자기 양자수가 제로고, S오비탈이니까 여기 있는 거 하나도 역시 자기 양자수는 제로입니다가 되겠죠. 그러면 토탈 다 더하면 자기 양자수가 몇 개? 0인 놈은 7개다. 그러니까 정답 4번이라고요. 이 문제가 문제 좋다 이거. 이 문제 잘 냈네. 예? 왜? 학생들이 이 생각을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전자 오비탈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깨우치지 못하면 못 푸는 겁니다. 유기화학 할 때 1급하기 첫날 당연히 외우세요 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요거를 못 외우면 못 풉니다 할 때 못 외우니까 못 푸는 게 딱 나오잖아. 그러니까 주양자수는 에너지 준일만 한다. 1, 2, 3, 4 정수 값이다. 가공동량의 양수 부양자수는 오비탈의 모양을 얘기한다. 0부터 n-1까지 값을 갖는다. 0일 때를 S, 1일 때를 P, 2일 때를 D, 3일 때를 F 오비탈을 부른다. 자기양자수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의 방향을 말한다. 그리고 스핀 양자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전자의 자전 방향을 말한다. 그래서 1S, 2S, 2P, 3S, 3P, 4S, 3D 같은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존재한다. 거기다 전자를 채우는 것이 바로 전자 배치의 기본적인 원리이다라고 했었던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들이 지금 이렇게 문제화된다는 것이죠. 이건 문제 정말 잘 났습니다. 4번, 이건 정답 4번이에요. 알겠죠? 자, 이건 됐죠? 가장 큰 것은 N값은 얼마입니까? 3이어야 되겠죠. 3S의 전자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4번 이 정답에 해당될 것입니다. 문제 53회 기출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풀어보실까요? 유액전화에 관한 얘기가 또 이제 여기서 시험에 나왔네요. 자, 이제 유액전화는 이제 여기서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유액전화 주기성부터 갑시다.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무조건 증가. 예외 있어 없어? 유액전화는 예외가 없어요. 이걸로 문제 푸는 게 걸리면 얼마나 행복하겠니? 최외곽전자의 유액전화는 예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2p 전자의 유액전화는 질소, 산소 둘 다 2p 오비탈이 있죠. 그러니까 최외곽전자의 유액전화죠. 최외곽전자의 유액전화는 산소, 질소 중에서 누가 커야 돼요? 누가 오른쪽 아래에 있니? 이런 얘기야. 그러면 누굽니까? 산소죠. 그러니까 산소가 질소보다 크다라는 니은 지문은 바로 이걸로 푸는 겁니다. 그죠? 오른쪽 아래에 갈수록 유액전화는 커진다. 최외곽전자의 유액전화는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아래로 가면 갈수록 최외곽전자의 유효핵전화는 증가하는데 산소하고 질소는 이걸 갖다가 이온화 에너지로 생각하면 뒤집히는 거야. 그지? 유효핵전화는 안 뒤집혀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큰 것입니다. 하지만 이온화 에너지는 두 개가 뒤집히는 예외였잖아요. 그러니까 니은 지문은 유효핵전화의 주기성만 알면 푸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유효핵전화에 대한 얘기를 갑니다. 또 유효핵전화는 실제 전화에서 전자 가리움 효과를 뺀 거죠. 유효핵전화의 기본적인 정의죠. 실제 전화에서 전자 가리움 효과를 빼준 것이다. 이거잖아요. 자, 요것만 알면은 기억 지문이 해결되네요. 가보세요. 보세요. 1S전자의 유효핵전화는 헬륨이 수소의 2배이다. 헬륨과 수소입니다. 헬륨은 알다시피 양성자가 2개가 있고 전자가 2개가 있는 것이죠. 수소는 양성자가 하나가 있고 전자가 하나가 있는 것을 갖다가 수소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자, 가보자. 헬륨은 실제 전화는 수소의 2배죠. 왜? 얘는 하나, 얘는 2개니까. 양성자로 따지면 얘는 하나고 얘는 2개니까
실제 전하는 2배가 맞죠. 헬륨은 수소의 2배죠. 그렇지만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지가 자기를 뭘 가려? 전자 가리움 효과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얘는 전자 가리움이라는 개념이 없어. 하지만 헬륨은 전자 간의 반발력이 있어서 전자 가리움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전자 가리움 효과는 전자 간의 반발력을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는 전자 가리움이라는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전자 가리움 효과가 없는 거야. 근데 헬륨은 전자 간의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전자 가리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얘는 2배가 맞지만 헬륨은 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2배가 될 리는 없잖아. 얘는 2배지만 얘가 있으니까 얘에서 얘를 뺀 게 얘라며. 그러면 얘가 2배가 될 리는 없다잖아. 2배보단 작다 이렇게 말해 정상이겠지. 그죠? 이거 알아듣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요 내용만 알면은 기억 지문은 틀렸다는 걸 바로 찍어낼 수 있다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유효역전의 기본적인 정의다. 유효역전하는 것은 실제 전하에서 전자 가리움 효과를 빼준 건데 헬륨은 수소에 보다 실제 전하는 2배가 맞다. 왜? 양수의 수가 얘는 하나고 얘는 2개니까. 하지만 헬륨은 전자 가리움 효과라는 개념이 있다. 하지만 수소는 그런 개념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헬륨은 실제 전하는 2배지만 어느 정도만큼은 빼야 된다. 그 어느 정도만큼을 계산하는 게 슬레이트 공식이라는 거예요. 슬레이트 공식이고 무기화학에서 다룹니다. 그런 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인지 몰라도 빼준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유효액전은 2배일 리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2배보다는 작다. 2배가 아니라 2배보다 작다라고 말을 해야 정상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니은 맞고 기억 틀린 거 되셨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엔 자, 여기서 또 얘기하는 거네. 전자 가리움 효과는 어떨 때가 최대라 그랬어요? 이런 거라며 A하고 B가 있으면 안쪽 껍질의 전자가 바깥 껍질의 전자를 가로막을 때가 전자 가리움 효과가 최고라며. 안쪽 껍질의 전자가 바깥 kop질의 전자를 가로막을 때가 전자 가리움 효과가 최고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F에서 플로르에서 1s 전자의 유효액전하는 1s 전자는 n=1인 궤도의 전자가 있는 것이죠. 그죠? 여기에 전자가 있는 것이고 여기는 물론 전자가 2개 있을 겁니다. 1s2니까. 그 다음에 2p 전자니까 n=2인 궤도겠죠. 물론 p오비탈의 모양은 R형이나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바깥에 전자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 바깥에 있는 전자는 안쪽 껍질의 전자에 의해서 가로막히죠. 바깥에 있는 전자는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에 의해서 가로막히죠. 그러면 1s에 있는 전자는 가로막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거보다 더 안에 있는 게 없으니까. 1s에 있는 전자는 가로막히는 건 없죠. 물론 자기들 간에 반발력은 있어요. 반발력은 있지만 얘도 반발력이 있는 거니까 그거 말고 가로막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안쪽 껍질에 전자가 없으니까 가로막힐 게 없어요. 하지만 얘는 안쪽 껍질에 1s에 의해서 가로막고 있죠. 결론적으로 바깥 껍질에 있는 이 전자들은 유효 핵전하가 실제 전화에서 전자 가림 효과야. 근데 가로막힘이 있어. 그러면 유효액 전화가 당연히 그렇죠. 작아진다. 유효액 전화가 작아진다. 그러면 그래서 뭐였니? 유효액 전화가 수소 원자는 전자가 딸랑 하나밖에 없으니까 유효액 전화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자가 딸랑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자 가림 효과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는 1s 에너지가 이고 2s와 2p가 동일했죠. 3s, 3p, 3d가 동일했고요. 4s, 4p, 4d, 4f의 에너지가 동일했죠. 이게 수소 원자였죠. 왜? 전자 가림 효과가 없거든. 그러니까 수소 원자는 SPDF 에너지가 똑같았어요. SPDF가
SPDF가 이렇게 다른 건데 에너지가 같은 걸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습니까? 그래서 수소 원자는 축퇴되어 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수소 원자는 축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SPDF가 똑같아요. 하지만 수소 원자 이외의 원자는 다전자 원자는 1S가 여기면 2S, 2P는 이거보다 에너지가 높죠. 3S, 3P, 3D, 4S, 4P, 4D, 4F.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됐습니까? S보단 P가 크고 P보단 D가 크고 D보단 F가 크고. 뭐 때문에? 유효 핵전하가 S가 크니까. 유효 핵전하가 S가 크기 때문에 에너지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유효 핵전하가 S가 크기 때문에 에너지가 낮아지는 것이다. 이게 다전자 원자였잖아요. 알아듣나요? 그래요. 그러면 정답은 자, D것은 뭐예요? 1S 전자의 유효핵전하는 2P 전자보다 당연히 S니까 P보다 유효핵전하가 크니까 에너지가 낮지 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정답 니은 D것일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문제 결과적으로 요것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유효핵전하의 기본적인 경향성 오른쪽 아래 예외 없음. 정의 실제 전압 빼기 전자 가리움. 전자 가리움은 전자 간의 반발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오케이. 그다음에 SPDF의 에너지 준위의 에너지 차이는 누가 제일 높다? S보다 P가 P보다 D가 D보다 F가 높다.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유효 핵전하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게 결론입니다. 수소 원자는 SPDF의 에너지가 같다. 왜? 유효 핵전하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반드시 주기성 문제가 나오면요. 제가 말했던 내용 중에서 나옵니다. 알았죠? 제가 말했던 내용 중에서 나오고 아마 이거면 100% 다 걸릴 거라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너무 기초적인 문제 하나, 주기성 문제 하나가 한 2, 3년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틀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아셨죠? 이 정도 이렇게 정리하면서 나가니까 내용이 조금 이해가 된다고 믿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니까 원래 항상 첫날은 내 참 지금만 같은 눈동자면 다 수속이거든요. 이 가슴이 아픈 게 진짜 이 첫날은요 거의 분위기가 수석의 분위기를 풍겨요. 막 뭐 태산도 씹어 먹을 것 같은 그러한 이러다가 이게 한 중반 넘어가면은 이제 한 이 속도 평형증 가면은 빨리 종강해라. 집에 가서 나중에 천천히 정리하지 뭐 이런 마음으로다가 돌아서기 때문에 이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눈동자를 끝까지 간직하기 바라고 지금 외웠던 것들을 한 번만 그러니까 너무 화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고 한 20개 정도 풀어오고 틀린 건 틀린 대로 오면 돼요. 알았지? 그리고 조금만 궁금하면 한번 책을 뒤져는 보고 만약에 그거 시간 안 되면 그냥 오면 됩니다. 대신에 한 번쯤 풀어만 갖고 한 문제당 한 2분 정도 잡으니까 20개면 한 40분 정도 투자하는 건 할 수 있겠죠. 그 정도만 투자하셔서 화학에 제가 정리해 드리는 대로 잘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1교시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2교시로 갑니다. 6번까지 풀어드렸어요.